혹시 빅맥 지수라고 하세요? 알죠? 전세기 빅맥 가격으로 그 나라 돈 가치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재밌는 지표인데 올해 1월 걸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무려 32% 넘게 저평가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꽤 많이 저평가된 거네요. 그렇죠. 빅맥 지수대로라면 환율이 한 1,100원 정도여야 하는데 지금 뭐 1,460원을 넘나들고 있으니까요. 이런 숫자 하나가 투자자에게는 대체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바로 그게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아, 오늘은 케이팝 포토카드 한 장이 지구 반대편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작은 현상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서울의 낡은 공장지대가 AI 허브로 변신하는 계획,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자원 전쟁까지.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네,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뉴스들을 하나로 쫙 꿰어보려고 합니다. 이 점들을 연결하면 투자자의 눈으로 본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흐름, 그 거대한 스토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흥미로운데요.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다. 그럼 가장 가까운 곳, 우리 주변의 소비와 기업 이야기부터 그 첫 번째 점을 찍어보죠. 좋습니다. 요즘 K컬처의 힘이 정말 대단한데 이게 경제적으로 아주 재밌는 현상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바로 K팝 굿즈나 K패션 같은 물건들의 글로벌 중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번개장터 데이터 말씀이시군요. 네, 해외 이용자 수가 1년 만에 43만 명에서 거의 360만 명 가까이 8배가 늘었대요. 특히 북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이게 단순히 인기가 많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예전에는 케이팝 팬덤의 소비가 앨범이나 콘서트 티켓처럼 뭐랄까 대형 기획사가 주도하는 시장에 머물렀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팬들끼리, 개인들끼리 직접 물건을 사고 파는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방탄소년단 포토카드가 파라과이 팬에게 팔리고 한국 뷰티 기기가 남아공으로 배송되는 시기죠. 아, 그러니까 경제의 모세혈관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느낌이네요. 이건 K컬처의 경제적 영향력이 대기업 중심에서 개인 단위로 분산되고 더 끈끈해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와,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훨씬 더 단단하고 자생적인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고요.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가 또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의외로 편의점에서요. 맞아요.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작년에 CU 편의점의 외국인 매출이 101%, 그러니까 2배 넘게 뛰었어요. 2배요? 네, GS25나 세븐일레븐도 60에서 70%씩 성장했고요. 과거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명품 쇼핑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잠깐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변화인 거죠? 그냥 쇼핑 장소가 바뀐 것뿐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관광의 패러다임이 단체 관광에서 개인 경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아,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고 달고나를 먹어보려고, K푸드 유튜브를 보고 편의점 신상 라면을 맛보려고 한국에 오는 개별 여행객들이 이제 큰 손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소비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 만족하면 충성도 높은 팬이 되죠. 즉, 우리 내수 시장의 기반이 훨씬 더 다채롭고 튼튼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의 최전선에서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막상 기업들의 성적표를 열어보니까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그렇죠. 명암이 엇갈렸죠. 금융권은 KB금융그룹이 6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등 뭐 거의 잔치집 분위기였는데 통신사는 SK텔레콤 영업이익이 40% 넘게 급감하는 등 희비가 크게 엇갈렸어요. 그리고 그 이면에서 어쩌면 앞으로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를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 그 성과급 소송 말씀이시죠? 네, 대법원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온 겁니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이게 그냥 돈을 더 줘야 한다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던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인건비가 늘어나는 재무적 리스크를 넘어섭니다. 한국 대기업 특유의 보상 시스템, 그러니까 기본급은 좀 짜더라도 실적이 좋으면 성과급으로 확실히 보상한다는 이 유연한 임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거든요. 아, 그게 흔들리는 거군요. 네, 이게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자체를 줄이거나 아예 미국처럼 훨씬 더 경직된 연봉계약 시스템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은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박 성과급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도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앞으로 기업들의 인재관리 전략과 조직 문화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아주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그야말로 조용한 뇌관 같은 이슈입니다. 자, 이렇게 개별 기업들이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적응하고 외부적으로는 성과급 같은 제도적 압박에 직면해 있는 동안에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덮쳤죠. 아, 미국 기술주 쇼크요? 네, 바로 그거요. 시장은 정말 전쟁터 같았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200포인트 넘게 폭락하면서 5,100선까지 무너졌죠. 와우. 특히 외국인들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원을 던졌는데 그 물량을 개미들이 6조 7천억 원이라는 역시 역대 최대 금액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이건 거의 공포와 탐욕의 정면 충돌이었네요. 한쪽에선 글로벌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위험 자산을 내던지고 다른 한쪽에선 이 기회에 놓치면 나만 바보 된다는 포모 심리로 뛰어들고 네, 원달러 환율이 1,470원 가까이 치솟은 걸 보면 일단 공포 심리가 더 우세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현상은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은 거시적인 위기를 보고 숲에서 빠져나가려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나무의 가치를 보고 베팅한 거죠. 누구의 판단이 맞을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지만 확실한 건 이런 극단적인 쏠림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을 폭발적으로 키운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변수는 또 있었죠.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직접 언급하면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불타오르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는 게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여러 채의 집을 파는 대신에 가장 좋은 입지에 비싼 아파트 한 채만 남겨두려는 경향을 말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정책을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신호를 주니까 시장이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렇죠.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일부 급매물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정부 정책이라는 변수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얼마나 좌우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단계적인 시장의 불을 끄는 데 집중하는 동안 한편에서는 정말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 어떤 거죠? 바로 2040 서울 공업지역 기본계획입니다. 1960년대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구로, 금천 같은 서남권의 낡은 공장지대를 AI, 로봇 같은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계획이죠. 저도 그 계획을 봤는데 핵심은 용적률 인센티브더라고요. 근데 이 용적률이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좀 어렵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간단하게 비유해 볼게요. 지금은 어떤 땅에 10층짜리 건물밖에 못 짓는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에 AI 연구소나 로봇 공장을 짓는다면 50층 아니 100층짜리 빌딩을 짓게 해줄게. 이론상 높이지 않은 없어. 와, 그 정도 스케일이었군요. 네, 이 정도의 파격적인 제안인 겁니다. 이건 낡은 건물을 재건축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산업 지도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죠. 와, 이건 단순히 부동산 개발 계획이 아니네요. 서울이라는 도시의 미래 먹거리를 설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네요. 맞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변화와 함께 소프트웨어, 즉 제도적인 변화도 있었죠.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거예요. 네, 이것도 같은 맥락의 움직임입니다. 김용선 초대처장의 말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S&P 500 기업 가치의 90%는 기술이나 브랜드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아, 이제 우리도 제조업을 넘어 아이디어를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 중에 한국형 NPE 육성이라는 게 있던데 NPE가 흔히 말하는 특허 괴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정부가 직접 키운다니 의말렸어요. 발상의 전환인 셈이죠. 우리가 가진 좋은 특허를 지키지 못해서 해외 기업의 헐값에 넘기거나 로열티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먼저 전문적인 특허 관리 회사를 치워서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의 관리를 당당하게 찾아오고 정당한 특허료를 받아내는 든든한 해결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략이군요. 네, 그렇죠. 이제 보니 정부의 계획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낡은 공장지대를 미래 산업의 터전으로 바꾸고 그곳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기술이라는 무형 자산을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겠다.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앞으로 어떤 기업이 이런 보이지 않는 자산을 많이 가졌는지를 찾아내는 눈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대한민국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가 이 미래 성장 동력을 차지하기 위한 뭐랄까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죠. 그 전쟁의 최전선에는 역시 AI와 로봇이 있겠죠. 최근에 아마존이 오픈 AI에 수십조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건 그냥 돈을 투자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던데요? 단순 투자를 넘어선 전략적 혈맹을 맺으려는 겁니다. 혈맹이요? 아마존의 음성비서 알렉사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딱 맞는 세상이 없는 맞춤형 AI 모델을 오픈 AI가 직접 개발해주는 조건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AI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제의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글로벌 공룡들의 싸움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1위 클라우드 관리 기업인 메가존 클라우드가 최근 8천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 4조 원을 인정받았어요. 네, 맞아요. 유니콘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몸값이 2배 넘게 뛴 거잖아요. 그건 국내 AI와 클라우드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을 시장이 그만큼 높게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전쟁을 벌이는 동안 그 틈새에서 우리 기업들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AI와 함께 가는 또 다른 축, 로봇은 이미 우리 삶과 산업 현장에 훨씬 더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로봇을 사회에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를 두고 나라마다 해법이 달라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각자 자기 나라의 상황에 맞는 로봇과의 공존 모델을 찾는 과정에 있는 거죠. 미국은 일자리 대체 우려에 대해 근로자 재교육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아, 아마존 사례처럼요? 네, 물류 로봇을 도입하면서 기존 인력을 해고하는 대신 로봇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직무로 전환시키는 게 대표적이죠. 반면에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로봇을 일자리를 뺏는 경쟁자가 아니라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는 구원투수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유럽은 또 아예 AI법 같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기술 발전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인간 중심 원칙을 지키려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사실 한국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가 압도적인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이미 로봇 경제로의 전환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렇군요. 미국의 재교육, 일본의 노동 보완, 유럽의 규제 모델 사이에서 우리만의 사회적 합의와 청사진을 만들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 패권 경쟁의 가장 밑바탕에는 결국 자원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54개국 그리고 EU와 함께 핵심 광물 무역 블록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바로 그 증거죠. 이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무기에 꼭 필요한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중국이 꽉 쥐고 있으니까요. 이걸 그냥 두면 언제든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해서 기술 발전에 목줄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겁니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성이 아니라 가치와 동맹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도 이제 개별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어떤 공급망 블록에 속해 있는지가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K-팝 굿즈를 사고 파는 팬들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해서 편의점의 매출 변화, 기업 내부의 임금체계 갈등을 거쳐서요. 요동치는 금융시장과 서울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도시계획, 그리고 AI와 핵심 광물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전쟁까지. 흩어져 있던 점들이 정말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고 그 기업들의 가치가 모여 주식시장을 움직이죠.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미래 산업의 판을 깔아주고 그리고 그 판 위에서 벌어지는 기술 경쟁이 다시 글로벌 공급망의 지도를 바꾸고요. 네, 이 모든 게 정말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하고 화려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어두른 그림자는 없을까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편에서는 AI와 로봇이 만드는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30대 미혼 무직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의 소득이
취업한 자녀를 둔 가구의 6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식료품 같은 필수 생활비는 오히려 더 많이 쓴다고 해요. 은퇴를 앞둔 아버지가 임시직으로 버티면서 한 달 수입에서 모든 지출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고작 16만 원뿐인 가구도 있다는 통계도 있죠.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AI, 로봇, 첨단 산업이 과연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들과 그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는 부모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기술 혁명이 오히려 이들과의 격차를 더 벌리는 또 다른 장벽이 될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